이강민의 잡지사 12호로 5번째 페이지, 출연 2회 만에 별명 부자가 된 내공의 물고기 박사 황선도 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커피 잘 먹을게요. 예. 지난번에는 이게 예. 물 주더니만 이번엔 커피를 준비해 주셨어요. 아마 예. 첫방 나가고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아마 이런 것 같은데 세상 인심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격이 달라졌다. 이렇게 사람 격에 따라서 저희 취급하고 그런 방송 아닙니다. 예. 근데 저 반응이 좋았습니다. 첫방 나가고 나서. 혹시 유튜브에 달린 댓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크게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냐면 이제 내용도 물론 유익하고 재밌지만 선생님의 용모에 대한 어떤 댓글들이 있었거든요. 몇 개 소개해드리면 슬램덩크 베가본드를 그린 일본 만화가 다케이코 이노우에가 그린 캐릭터 같으시다. 만화 원피스에서 본 캐릭터 같으시다. 일식 명인 내지는 역술가 느낌이다. 자사노보를 직접 쓰셨을 것 같은 용모다. 이런 댓글에 달렸는데 어떻게 코멘트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영화 감독님, 저 요새 시간 많습니다. 이준익 감독에게. 누구도 좋습니다. 그렇군요. 조연으로 출연 가능하다. 오늘 아마 어쩌면 외모에 대한 얘기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물고기의 외모. 해양생물, 물고기의 외모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왠지 좀 에너력이 잘 모으실 것 같은 그런 범상치 않은 포스. 그리고 실제로 물고기에 대한 엄청난 내공을 가지신 분 아니겠습니까? 황선도 박사님과 잡다한 해양생물사전 그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생명의 시초이자 미의 원천으로 불리는 조개류를 만나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먼저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완전식품이죠. 굴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만나본 방어와 과메기처럼 굴도 이제 겨울이 제철인 생물인데 박사님, 어패류에게 있어 제철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가장 맛있을 때를 말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많이 생산됐을 때 그래서 우리가 접하기 쉬운 거. 그러니까 많이 생산되니까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가격도 그렇게 높지 않을 때. 네. 그리고 요즘 워낙 먹는 데 관심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맛있을 때 이런 세 가지 조건들이 중에 하나가 돼도 제철이라고 그러겠죠. 네. 근데 사실 굴에 있어서 맛있는 시기는 산란 전에 살찌우는 시기입니다. 몸에 살찌워야만 이제 산란을 하지 않겠어요. 알을 낳기 전에 살이 올랐을 때. 그런데 이것이 지방이 많아서 맛은 있는데 네. 사실 굴에 있어서는 산란기에 독소가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말에도 보면 네. 굴은 보리가 패면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요. 네. 일본은 벚꽃이 지면 굴은 먹지 말라라고 했고요. 서양에서는 달, month 때 알자가 들어가는 5월에서 8월에는 먹지 말라라고 다 금기어가 붙어 있어요. 알자가 들어가지 않는 5월에서 8월에는 알자가 들어가지 않는 5월에서 8월. 그러니까 이게 다 요 얘기가 요 시기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어떤 때 어떤 시즌을 말하는 건데 그게 산란기예요. 그러니까 5, 6, 7, 산란기 8월. 때는 굴에 있어서는 독소가 있어서 그거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 같은 거죠. 산란기는 피해서 살이 좀 통통하게 올랐을 때 산란 전에 가장 맛있고 또 신선할 때다. 서양 속담에 누가 처음으로 굴을 먹었을까?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세계적인 미식 재료로 통하지만 굴을 태어나서 내가 처음 본다라고 상상을 해보면 이게 그렇게 입에 넣고 싶은 비주얼은 아닐 것 같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 민족은 꽤 오래전부터 굴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고려가요 청산별곡 2절과 동국여지승남, 또 조선시대 허균의 책 도문대작, 정약전의 자사노보, 심지어 허준의 동의보감에도 굴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고요. 이 굴이라고 특정 지을 것은 아니고요. 네. 선사 시대에 이미 패총이 있었어요. 이게 패총이 뭐냐면 요즘은 이제 한글을 한자 기원의 한글을 보면 한자가 없으면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구분 못할 텐데 패총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조개 무덤이에요. 조개 무지라고 해서 조개 다 까먹고 그냥 던져놨는데 그게 산처럼 돼서 패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가 조개류를 먹고 살았다라는 건 사실이고요. 또 우리가 화폐라고 할 때 패자가 화폐가 원래 조개 패자를 화라고 하는 거는 대로화자 밑에 조개 패자가 밑에 있는데 이게 조개를 표현하는 화폐인 거죠. 그러니까 조개로 옛날에 화폐를 썼다라는 말도 사실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로 다시 돌아오면 네. 아까 소개해줬던 대로 음. 고려가요 청산별곡에 나오는 말을 한번 인용을 하면요. 네. 살얼이 살얼이랐다 발아래 살얼이랐다. 발 아래. 남아자기 구조개랑 먹고 발아래 살얼이랐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예, 예. 발아래는 당연히 뭐 추측 가능하죠. 바다에 사른다라는 뜻이고요. 네네. 남아자기는 해조류를 말합니다. 미역 같은 거. 예, 여러분들 해조류와 해초류는 달라요. 아, 그래요. 예. 해조류는 미역, 김, 다시마 이런 거고 예. 해초류는 꽃을 피우는 현아식물에 대한 아. 풀초자예요. 아, 그래요. 그거는 뭐 우리 염생식물에 해당하는 것들이 주로 해조류, 해초류죠. 네. 어쨌든 남아자기는 해조류를 지칭하는 거고요. 네. 구조개랑이라는 말에서 구조개가 굴과 조개를 말합니다. 아, 굴과 조개. 네. 그래서 이미 고려 때에 고려 가요에 그런 말이 언급될 정도니까 그때 이미 먹고 있었다. 그러네요. 뭐 추측이 가능하죠. 예. 그다음에 허균의 도문제작에 예. 무슨 말이 나온다라고 이제 편집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네네. 저는 이 도문대작이라고 하는 책 이름이 훨씬 재밌었어요. 도문대작이 무슨 네. 뜻이지?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자인데 이것도 잘 풀이하면 네. 고깃집 문이나 바라보고 크게 씹는 흉내를 내면서 스스로를 위로했다라는 뜻이에요. 고깃집 문을 바라보면서 씹는 흉내만 냈다. 네. 아, 왜 그러냐면 허균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허균에 허균하고 허준하고는 다릅니다. 다르죠. 그 정도는 알죠. 예. 그 홍길동전을 쓴 그렇죠. 당대의 홍길동전 소설가 허균이죠. 아닙니까? 예. 아주 최초의 한글 소설. 해학과 풍자가 가득한 사람인데 허난설원 집안 아닙니까? 그럼요. 예. 거긴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그렇군요. 농담이고요. 예. 허균이 귀황살이 동안에 지난날 먹었던 음식이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기록한 게 바로 이 도문대작이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책 제목조차도 위트네. 위트가 있네. 이렇게 재미스럽게 했을까 담고 싶은 분이네요. 예. 근데 그분이 쓴 도문제작에 네. 이런 표현이 있답니다. 동해안 굴이 크고 좋아 보이나 서해안 굴보다 못하다.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 허균이 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해안에 있는 분, 서해안에 있는 분 서로 우리 싸우지 경쟁하자라는 마시고. 얘기는 아닙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정약전 선생, 뭐 우리 손남 선생의 자선어보는 늘 이렇게 회자되고 인용이 되는데 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폼이 구름 조각 같고 껍데기는 종이를 겹겹이 발라놓은 것 같다. 아, 이 굴에 대한 묘사. 굴껍질 잘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층층층층인데 이게 뭐 종이를 한지를 발라서 이렇게 묻혀놓은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예. 느낌이에요. 예. 그리고 폼이 일정하지도 않아요. 어떤 건 이렇게 생겼고 어떤 건 저렇게 생겼고. 예. 굉장히 생김새를 잘 묘사한 거는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관찰을 정말로 세밀하게 했다는 거예요. 진짜. 예. 그리고 손남 선생이 실학자였던 건 다들 아실 정익전 거고. 선생. 그래서 예. 제 강연 언젠가 혹시 네. 기회 있으면 들으신다면 네.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실학은 과학이다. 실학은 과학이다. 왜 그런가? 음. 그건 강의로 나중에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고를 하고 가시네요. 또 하나는 예. 거기서 뭐라고 또 표현했냐면 예. 큰 놈은 한자 남짓되고 두 쪽을 합치면 조개와 같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자는 보통 한 30cm 정도라고 하잖아요. 예. 굉장히 큰 거잖아요. 지금 이런 굴 보기 힘들 본것 거죠. 같은데 저는. 예. 네. 그리고 합치면 조개가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게? 이게 이매패류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이매패. 패각이 두 개다. 아. 조개 겉만 껍데기가 보면 두 개다. 예, 조개 겉만 보면 이게 이매패라고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냥 이렇게 돌같죠. 문 여는 것도 잘 아니니까. 예, 예. 근데 그 이매패임을 벌써 그걸 알고 있었다. 간파한 거죠. 대단한 관찰력이라고. 진짜 흔한 조개처럼 이렇게 입을 이렇게 흔하게 여는 게 아닌데도 네. 그걸 알고 있었다는 네. 거라는 거죠. 그리고 허준과 이름 비슷한 허준이 여기서 빠질 수가 없죠. 동의보감에서 예, 예. 피부를 아름답게 하고 안색을 좋게 한 어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표현했는데 왜 나폴레옹이 굴을 많이 먹었는가? 예. 그 양반이 동의보감을 읽고서 아마 그러진 않아. 광팬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나머지도 해야 돼 또? 너무 많은데?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어보면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준비 안 했거든요. 나폴레옹이 동의보감을 읽지 않았을까로 마무리를 해주시네요. 예. 자,
이탈리아에서 온 방송인 알베르토 씨 아시죠, 여러분? 이 알베르토 씨가 우리나라의 굴국밥 음식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굴이 잔뜩 들어간 음식을 아마 이탈리아였으면 한 그릇당 20만 원은 받았을 텐데 얘 여기 굴을 이렇게 잔뜩 넣을 수가 있느냐 경악을 했다는데 실제로 뉴욕의 굴 맛집에 가면 한 8피스 정도에 5, 6만 원 정도를 호가한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이탈리아나 뭐 프랑스, 영국 이런 데도 사실 바다와 접하고 있는 나라이긴 마찬가지인데 왜 그쪽에선 굴을 이렇게 비싸게 받습니까? 다행히 제가 이 방송을 위해서 작년 1년 지중해 연안국을 돌다 온 게 큰 이점이네요. 아, 지중해 다녀오셨으니까. 이런 나라들이 어느 바다와 접해 있는가 하면 네. 이게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태리 같은 경우나 남부 프랑스는 어디? 지중해 연안국이죠. 예, 예. 그런데 영국이나 또 다른 나라, 뭐 네.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데는 북극해? 북해나 아니면 대서양 북쪽에 있는 바다입니다. 네. 물론 지역적으로 네. 그 앞에 부르는 이름들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네.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지중해는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요, 바닥이. 아. 그래서 우리가 물이 깨끗하다고 표현하는 물이 맑은 거죠. 네, 네. 갯벌같이 이렇게 진흙이 부유해서 탁한 것이 아니라 맑은 거죠. 예. 그런데 북해는 조간대가 있어요. 갯벌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네덜란드 뭐 어디 뭐 독일 어디에 가면 네. 조간대가 발달했고 거기는 잘 환경을 관리를 잘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뭉뚱거려서 이름을 얘기했지만 네. 어느 바다를 이용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요. 그렇겠죠? 그럼 아무래도 그런데 네. 되게 재밌는 건 굴은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해야만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죠? 조간대라면 유기물이 많으니까 뭐 영양이 많은 거죠. 섭취할 먹이가 많은 거고. 굴 입장에서. 예. 지중해는 석회암이 있으니까 부착기질, 부착할 때가 많은 거예요. 아, 달라붙어 있을 때가 많다. 그냥 떠다니지만은 않아요. 아주 유생기 때 빼놓고는. 예. 굴이. 그러니까 어디를 말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첫째. 예. 이건 뭐 제가 무슨 괜히 비틀어오려고 하는 건 아니고 과학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렇게 비싼 이유가 과연 이 환경적인 요인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적다. 그런데 또 사람의 노동력을 굉장히 쳐주는 값을 쳐주는 곳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비싸다. 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어려운 씨푸드를 먹는 거를 엄청 자랑스러워하거든요. 아, 예. 비싼 걸 먹는다는 그 예. 프라우드를 느끼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런 것, 그래서 높은 가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아. 실제 엊그저께 SNS에서 본 캐나다인이 네. 올린 걸 보니까 네. 6개 한 접시를 5만 원에 호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그 알베르토 씨가 말한 거랑 뭐 큰 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예. 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러네. 예. 우리 굴 마음껏 드시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누릴 수 있는 예, 특혜예요. 즐기십시오.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굴을 가리키는 명칭도 다양한데요. 강굴, 벗굴, 토굴, 바위굴, 참굴, 뭐 석화 이렇게도 부르고 이게 뭐 다 차이가 있어서 명칭도 제각각인 걸까요, 박사님? 네, 이건 이제 과학에 근거합니다. 아, 예. 굴도 연체동물 문에 속하고 임해폐류 강, 굴목에, 굴과에 속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한 100여 종이 된다 합니다. 네. 뭐 영어로는 당연히 오이스터라는 표현을 하고요. 예. 일본은 뭐 카키라고 부르고요. 아. 네. 우리말에 석화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한자를 잘 보면 이뻐요. 돌에 핀 꽃이에요. 돌석꽃하구나. 예. 사실 서해안 안반에 가면 이렇게 거무튀튀한 돌에 네. 하얀색 이렇게 희끗희끗한 게 보이는데 이게 예. 이제 석화 어. 종패고 그게 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굴이 되는 거죠. 자연산 굴. 예. 이 굴을 보통 우리 사람들이 참굴이라 부르죠. 요거를 잘 개량해서 네. 양식종을 만들었고요. 네. 그 밖에 바위굴도 있고 토굴도 있고 또 갓굴이 있는데 이 갓굴은 또 섬진강에서 강어귀 좀 보면 아주 바닷물도 아니고 아주 민물도 아닌 강어귀 기수라고 하는데 네. 하구에서 주로 잡힌다 해서 강굴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아, 예. 벚꽃이 필 때 우리가 잡아먹는다, 캐 먹는다 해서 벚굴이라고 하죠. 예. 근데 공식적인 명칭은
양식굴입니다. 갓굴이 맞다. 예. 한 통계에 따르면 그 OECD 국가 중 굴 생산량 1위가 중국이고요. 우리나라가 2위인데. 근데 뭐 중국이야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아마 인구당 뭐 생산량 따져보면 우리가 압도적 1위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해에 30만 톤 정도를 굴을 딴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주로 서식하는 굴은 아까 말씀하신 굴 중에 어떤 네. 주로 서식하는 것보다 주로 양식되는 것이 참굴이죠. 참굴. 네, 보통 예. 그 이제 같은 종이 자연에서 그냥 그대로 채취를 하면 자연산 굴이 되는 거고 예. 이게 양이 많지 않으니까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양식을 산업화 시켰죠. 네. 그래서 수화식 이렇게 물 속에 이렇게 대롱을 달아서 넣고 길게 네. 그래서 그 안에다 넣어서 이제 밀집을 해서 키우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양식굴을 생산할 수 있죠. 그걸 덩이 포도송이처럼 덩이가 졌다 해서 덩이굴이라고 하죠. 아, 네. 당연히 자연산 굴보다는 양식굴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많고 네. 대표적으로 굴이 살찌고 맛이 드는 시기인 이 겨울철 12월에서 2월 사이에 어디 가면 많이 먹을 수 있어요? 통영. 남해안 통영 가면 통영굴. 많죠. 예. 실제로 양식도 많이 하는 주산지기도 하고 예. 또 거기에 이제 집합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잘 관리되고 있냐면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매년 체크를 해요. 그 수입해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관리가 국제적으로 되고 있는 곳이라 네.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생산량 2위고 네. 잘 관리된 굴을 생산하고 있다. 뭐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하나 나오는 얘기가 삼배채굴이라는 말도 나오고 개채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또 뭡니까? 예.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해서 조금 공부를 해봤어요. 예. 보통 염색체는 쌍을 이루어요. 이렇게 트위스트하면서 네. 그래서 2배채인데 예. 이걸 이제 유전자 뭐 조작을 좀 한 것인지 아니면 개량을 한 것인지 해서 네. 3배채를 만들죠. 그러면 다음 세대를 만들지 못하는 거죠. 산란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래요? 거죠. 예. 그러면서 산란하지 않으니까 산란기가 특별히 있지 않아서 독소도 없고. 아까 산란기에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네. 아. 그리고 요거를 약간의 좋은 그러니까 품종을 개량을 해서 예. 커요. 그래서 성장이 빨라요. 보통 덩이굴에 네. 2.5에서 3배 정도 빨리게 큰다고 하니까 큰 거를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산업적으로 지금 개발 이미 됐고 많이 이용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제 굴이 잘 서식할 수 있는 조건 살짝 언급을 하셨어요. 두 가지 조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조수간만의 차가 좀 있고 또 잘 붙어 있을 수 있는 환경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굴이 잘 사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그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된다는 거고요. 제 기억에 과거에는 아까 그 허균의 도문대작에도 나왔었나요? 이름이 정확한가요? 도문대작? 도문대작에서도 네. 동해안 굴을 언급한 거 보면 과거에도 동해안에는 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근데 지금 최근에 그쪽이 주산지라고 들려지지는 않아서 어떻게 되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는 서해안 굴이 많이 언급되고 지금 현재는 남해. 통영을 중심으로 한 남해안 굴이 많이 언급됩니다. 네. 서해안 굴에서 언급됐던 얘기는 제가 실제 경험이 있는데 저 연구소에 근무할 때입니다. 서해안 지역에 있는 어민들이 봄쯤 되면 뭔가를 가지고 와서 박사님 이거 현미경으로 좀 봐주세요. 그래요. 뭘 봐달라고 하는지 처음 몰랐어요. 이게 조개 껍질 같은데 이제 붙어 있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게 그러니까 산란을 하면 그게 부유합니다. 물 중에 부유하다가 그때쯤 되면 폐각에 유생이 부착을 해요. 아, 유생이? 예, 유생. 아주 어린 새끼가. 현미경 정도로 보야만 그게 보이는 거죠. 굴꽃 같은 거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붙은 것이 확인되면 대롱에 넣어서 이렇게 수화식으로 양식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고요. 뭐 통영에 대한 얘기는 계속 말씀을 드렸고 또 깐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깐굴은 뭐 껍질을 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건데 이게 아마 양식산을 깐굴로 파는 것보다는 자연산들을 까서 약간 가공을 했을 건데 이게 서해안에서 대표적인 게 어리굴젓이라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리굴젓 들어봤죠. 먹어보기도 했고요. 서해안에 옛날에는 간월도에 가면 그게 이제 많이 있었다. 뭐 간월도는 뭐
부학대사가 있었고 뭐 태조 이성계한테 진상을 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뭐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어리굴젓이란 말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찾아봤더니 어리굴젓. 짜지 않게 간한 것을 얼간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답니다. 얼간하다. 그래서 얼은 뭐냐면 좀 덜 된, 모자란 이런 한글의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얼간이라는 말도 있었고 그렇지. 또 얼간이 김치라는 말도 있었어요. 얼간이 김치. 네. 얼뜨기 뭐 이런. 네, 그래서 이게 좀 네. 짜지 않은데 좀 어딘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을 했는데 이게 예. 어리가 되고 어리가 어리젓이 돼서 어리굴젓이 됐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짜지 않게 젓갈을 만든 거죠. 예. 깐굴 가지고 예. 이런 말이 있고 네. 실제로 또 돈문대작이 나오는데요. 예. 바위에 붙은 석화가 갯벌로 떨어져 크게 자라지 못한 알굴로 담아서 좋다. 이 양반이 지금 뭐 맛 칼럼니스트나 뭐 맛 기행하시면 아주 잘할 것 같은. 어균 선생이. 예. 또 하나 기억이 하나 되는데 요거까지 하나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뭐죠? 서해안만 하면 또 남해안 분들이 또 별로 안 좋아할 테니까. 제가 여수 쪽에서도 또 연구소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뭐 많이 돌아다녔어요. 네. 바닷가를. 네. 보통 여수에 가면 돌산도 근처에 이 시기에 굴구이집 많은데 굴구이요. 예. 저는 화양면 쪽 옛날에 여천시에 해당하는 화양면 쪽에서 재밌는 경험이 있어요. 예. 2003년쯤인데 아주 공장을 통째로 빌려서 예. 아마 활용하지 않은 공장이겠죠. 폐공장. 창고를 예. 거기에 직사각형의 스테인레스 찜기를 개발해서 예. 거기에 뭐 정말 통굴을 몇 수십 개를 넣어서 팝니다. 그럼 프로판 가스 이렇게 막 구우면 이게 포글포글 이제 거품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찜기 위에 뚜껑을 딱 여는 순간 예. 수증기와 함께 막 그 분량이 확 올라오죠. 예. 그럼 멀리서 친구들이 오면 그거 한 판 딱 대접하면 최고죠. 최고의 찬사를 받죠. 근데 그 당시 얼마였느냐? 예. 15,000원. 15,000원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까? 선생님도 제가 볼 때 맛칼럼니스트 하시면 잘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노로바이러스니 식중독이니 이런 우려도 있으니까 이렇게 또 잘 쪄서 드시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자, 굴에 이어서 이번에 알아볼 조개류는 간간하고 쫄깃하고 베릿한 맛이 일품인 꼬막입니다. 저도 꼬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단 박사님, 꼬막 하면은 전남 보성군에 있는 벌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죠. 벌교가 그냥 벌교가 아니고 벌교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언제적 얘기지? 그렇습니까? 이게 조정래 선생님의 태백산맥의 그런 이제 그 꼬막을 표현한 맛을 표현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네. 사실은 이 태백산맥은 뭐 지금 젊은 분들은 이거 읽으셨을까 모르지만 저희 세대에는 정말 마음 졸이면서 가슴 치면서 읽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하소설. 네, 예. 저는 한국 현대문학사의 대표적인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정화섭, 소화, 외소댁, 염상구, 무당 원료 그리고 벌교 꼬막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간간하고 쫄깃쫄깃하고 얼큰하기도 하고 알큰하기도 하고 베릿하기도 한 그 맛은 술안주로도 제격이다. 제격이제 이렇게 표현. 실제로 제격이제라고. 예. 제가 왜 이게 자꾸만 틀린 말을 하냐면 이 작가들의 이 표현력은 제 마음대로 이렇게 고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고쳤습니다. 저는 요거를 꼬막을 표현하신 조정년 선생님이지만 저는 요것의 표현이 그 소화하고 무당 원료를 표현한 것 같아서 그들의 마음 등장인물을 정화섭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서 황천도의 문학기행. 그렇고요. 근데 이 벌교가 보성군에 속해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벌교 앞바다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근데 엄밀하게 지도를 잘 보시면 벌교 앞바다라는 곳이 여자만이에요. 근데 그 여자만은 여수시 화양면, 율촌면도 같이 함유하고 있는, 같이 이렇게 그 가장자리를 공유하고 있는 여자만이고요. 여자만. 또
요 반대편 벌교의 또 반대편 쪽은 네. 고흥군의 등량만에 해당해요. 아. 그래서 여자만 등량만이 벌교 앞바다에 해당하는데 네. 벌교가 워낙 옛부터 그 유명하다 보니 이제 네. 집산지 꼬막의 집산지가 됐고 예. 그래서 뭐 최근에는 고흥군과 여수시가 각자 이게 꼬막의 원조는 우리야라고 이렇게 뭐 서로들 얘기를 한다 합니다. 저는 이 원조 논쟁에는 끼고 싶지 않죠. 아. 왜 그러냐면 바다는 경계를 두지 않아요. 그렇죠. 나눠져 있지 않고 다 예. 통하는 건데 인간들이 뭐 서로 경계를 두고 그래봤자 하고 있어서 바다는 신경도 안 써요. 저는 뭐 굳이 동의하지 않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예전에 저 살았던 동네에 여자만 장어구이집이 있었는데 거기가 히트를 치니까 맞은편에 새 음식점이 생겨서 남자만 화로회라고 지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도발적인 코멘트를 살짝 더 해드리면 예. 여자만이 우리가 남성 여성 말하는 여자가 아니고요. 너 여자 스스로 자자예요. 그래서 너무 멀리 있어요. 옛날에 여수 중에서도 네. 너무 먼 쪽에 있어서 예. 제가 해석하기는 너가 혼자 가서 스스로 살아야 될 섬 여자도가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만이라 이름이 붙어져 있을 겁니다. 남자만 화로회 사장님도 아셨겠죠. 예, 아시면서 하셨겠죠. 예. 그리고 가끔 잘 보시면 꼬막을 고막이라고 표기한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희 기억 스티커 하나를 떼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고막이 원래 표준어였다고 하고요. 대신 이제 조정래 작가가 태백산맥을 쓰실 때 현지에서 쓰는 말인 꼬막을 책에다가 그대로 쓰셨는데 이제 워낙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온 국민이 이 조개 이름은 꼬막이다. 이렇게 굳어지게 되었고 아예 표준어도 그때 꼬막으로 바뀌게 된 사례입니다. 뒷이야기를 찾아보니까 처음엔 출판사에서 조정래 작가에게 고막으로 이거 교정하면 안 될까요? 이런 요청을 했었다고 하네요. 조 작가님이 고집을 부릴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대문호가 예, 제가 아까 혹시 발음이 잘못된 거 다시 한번 이렇게 할 정도는 그분의 그런 어떤 표현력을 그대로 존중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막은 우리 귀에도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꼬막의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참꼬막, 새꼬막, 제사꼬막, 똥꼬막. 똥꼬막은 좀 잘 띄어 읽어야겠네요. 예, 어쨌든 이 중에 새꼬막을 보고 피조개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박사님, 새꼬막과 피조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인들이 보면 뭐 꼬막이든 뭐 새꼬막이든 피조개든 잘 구분이 안 갈 거예요. 그러면 좀 고랑이 깊게 파져 있는 특징을 서로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보통 크면 피조개라고 하는데 원래 크다 작다는 생물이 자랄 때마다 달라지는 성장기가 있습니다. 이게 길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종을 분류하는 형질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아셔야 될 거고요. 다만 이제 과학적으로 표현하려면 분류 형질을 이 중에서 뭘로 볼 수 있느냐 하면 방사륵의 숫자입니다. 개수. 방사륵이 뭐냐면 이렇게 기와집 지붕을 보면 이렇게 수암이 있어요. 수막 암막이 있어요. 이렇게 골이 져져 있지 않습니까? 뭐 방송 카메라 저 나오잖아요. 사진 저 유튜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골이 이렇게 세로 골이 이렇게 쭉 쳐 있잖아요. 그걸 방사륵이라고 하는데요. 그 방사륵의 수가 17에서 18줄이면 꼬막. 이것을 우리가 참꼬막이라고 부르고 제사에 올린 데서 제사꼬막이라고도 부르죠. 근데 그 방사륵의 수가 30에서 34개. 30개에서 34개 정도 더 아주 잘게 있겠죠. 이건 새꼬막. 세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죠. 요거는 이제 골이 얇게 펴서 제사에 안 쓴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똥꼬막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그래요? 사실은 이게 더 알차고 덜 짜서 맛있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제 피조개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뚜껑을 열면 붉은 피가 있어서 이건 뭐 헤모글로빈이라는 건 다들 아시고 방사력의 수가 42에서 43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게 세로줄이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고요. 피라고 쓴 것은 헤모글로빈이 붉은색을 표현해서 피라고 쓰고 외국에서도 그러니까 영어로도 블러드 클램. 그래요? 똑같구나. 피 조개. 일본 말도 적패. 그러니까 붉은색의 조개. 그래서 아까가이 이렇게 씁니다. 그렇군요. 또 방사륵
그 결의 수를 한번 세보시면은 또 구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해감의 과학적 원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꼬막 같은 거 먹을 때 항상 해감을 해야 되는데 해감은 어떤 원리로 하는 과정인가요? 뭐 이 정도면 뭐 뭐든지 물어보세요 수준인데요. 다산 콜센터 거의 수준입니다. 조금 제가 또 이 용어를 좀 찾아봤어요. 아, 예. 사실 또 이게 뭐든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또 과학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아, 예. 그래서 해감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봤더니 이게 어원을 잘 모르겠어요. 아, 다만 그 뜻이 진흙 또는 연니, 우리 진흙벌 이럴 때 연니라고 한자로 쓰거든요. 네. 영어로는 슬라임 또는 실트. 이거는 또 실트는 굉장히 퇴적학에서 나오는 용어기도 한데요. 네. 굉장히 고운 흙을 음, 해감이라고 한대요. 네. 그리고 원래 그 정의로 보면 물 속에서 흙이나 각종 유기물들이 섞여서 생기는 냄새나는 찌꺼기가 해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해감이 일종의 오염이 된 거죠. 네. 근데 그게 왜 오염이 됐느냐? 그걸 분석하는 게 또 과학이죠. 조개류는 일반적으로 여과식자입니다. 이게 또 한자라서 어려운데 네. 필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빨아들이고 뱉고 물을 빨아들이고 뱉으면서 거기 물 안에 있는 먹이를 채 걸듯이 걸러서 아가미가 이렇게 판세형이거든요. 예. 그거 걸러서 선모 운동을 통해서 네. 입으로 수송을 하는 그런 먹는 기작이 있는데 예. 그것을 여과식자 필터 피더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을 걸러서 먹다 보는데 네. 초식 환경이 오염이 됐거나 진흙이 많으면 그게 이제 쌓이는 거죠. 필터에 걸려서 쌓이는 거죠. 네. 그걸 해감이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해감을 시키다라고 표현을 해요. 맞아요. 예. 엄밀하게 말하면 해감을 뱉어내게 하다라는데 그러네. 예. 또 뭐 쉽게 짧게 표현을 해서 해감시키다 아, 그러네요, 이렇게 진짜.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해감시키는 방법 바닷물 농도 35%밀 등장액을 만들어서 한 서너 시간 두면 알아서. 이게 뱉어내죠. 계속 물을 빨아들이고 뱉어내고 빨아들이고 뱉어내다가 네.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같이 따라 나가면서 해감이 되겠죠. 아, 그렇군요. 해감을 뱉어내게 하다가 진짜 맞는 표현이겠네요.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자, 잡다한 해양생물사전 조개류 얘기해보고 있는데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 조개류 바지락은 조금 속도를 내서 네. 또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지락 칼국수도 있고 뭐 해장용으로도 이제 바지락을 우려낸 국물을 많이 드시는데 박사님 바지락은 철이 따로 있습니까? 1년 내내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지락이 우리나라 전 연안에서 거의 1년 내내 나타납니다. 네. 산란기인 7월 초순에서 8월 중순을 살짝 제외하고 나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동서남에 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동해에서는 빤지락, 경남에서는 반지래기, 서해안에서는 반지락. 다 실제로 석사학위 논문에 반지락이라고 돼 있었던 걸 내가 봤어요. 석사학위 논문에 서쪽지방 출신이구나. 아마 충청도 사람이었나 봐요. 아, 예.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지락은 연체동물문 임해패강 백합목 백합과의 바지락입니다. 옛날 바지락에서 나왔는데 네. 김준의 바닷맛 기행에는 개화도에 가면 어민들은 이렇게 갯벌을 걷다 보면 밟히는 소리가 있대요. 발에 반지락 해서 반지락이 아니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이 바지락은 네. 우리나라 전 연안에 갯벌이 있는 동네의 어촌의 주요 소득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1년 내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요즘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욕심이 생기다 보니 양식에 너무 많이 뿌려요, 종패를. 그래서 밀식을 하게 돼요. 과밀하게. 환경 수용력을 넘어가니까 예. 이제 폐사를 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요즘 워낙 그 바다 환경들이 나빠지다 보니까 갯벌 환경이 나빠지면 원래 이게 산이질이어야 되는데 모래도 있고 진흙도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진흙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살지를 못해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막 모래를 막 덤핑해서 모래를 넣어서 이렇게 또 섞어서 양식장을 개선하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이런 조개류는 환경 파수꾼이 되기도 합니다. 환경 파수꾼 역할을 해준다. 예. 박사님께서 우리 에디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바지락 한 개를 까먹는다는 것은 마음속에 산수화 한 점을 품는 것과 같다. 이런 또 촉촉한 표현을 하셨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정약전 선생은 이제 자산업에서 가로 세로 자잘한 무늬가 있어 가느다란 배,
배옷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언젠가 한번 이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 몇만 개를 샘플해서 까봐고 뭐 조사를 해봐도 네. 폐각 무늬가 다 달라요. 그래서 도대체 얘네들은 같은 게 하나도 없네. 그런데 잘 조가비를 쳐다보니까 예. 예술적 관점에서 뭔가 이건 디자인이 같은 게 하나도 없는 정도구나. 그래서 생각한 게 바지락의 폐각에 그려진 무늬를 보고 있노라면 예. 한 폭의 산수화가 연상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지금 유튜브에 띄워드린 사진에 있는 게 그럼요. 다 바지락입니까? 예. 와, 저렇게 다양해요. 무늬랑 색깔이. 그래서 와. 제가 시청자 여러분에게 예. 멋진 촉촉한 멘트 하나 드리면 바지락 한 개를 까먹는 것만으로도 예. 산소와 한 점을 마음에 넣는 일이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바지락 탕 이런 거 드시면 거의 뭐 미술관 마음속에 유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 날도 좀 차고 그런데 예. 퇴근하면서 바지락 칼국수 정도 어떨까 싶습니다. 아, 좋네요. 이 정도. 오늘 조개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치기 전에 한 말씀 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해감이 필요 없는 진짜 조개 백합 얘기입니다. 아, 백합. 보통 우리가 대합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네. 제 기억이 있습니다. 8월 땡볕에 갯벌을 이렇게 걸어가면 네. 광활한 조개 양식장을 조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조개 양식장이랑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종패 뿌리고 예. 애들이 몰리지 않게 틀어주고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크면 캐우면 되거든요. 정말 노다지 밭이거든요. 네. 맨발로 거기를 한여름에 한번 걸어가 보세요. 그럼 발 밑에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올라오는 하얀 지폐. 이게 거의 진주 보석같이 느껴지고 아, 예. 또 이러고 너무 힘들고 그러면은 어민이 옆에서 하나를 툭 캐서 거의 손바닥만한 걸 캐서 뚝 입을 열고 먹여주고. 줍니다. 아, 그런데 예. 거기 안에 물까지 같이 먹으라, 국물까지 같이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갈증이 있을 때니 네. 백합도 좋지만 백합 국물을 싹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 맛은 뭐 평온할 수도 없지만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서 아무리 현장에서 까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질겅거리는 게 없어요. 해감이 필요 없는 거죠. 네. 이렇게 백합은 조갑의 안에 흙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이 고고함 때문에 조개의 여왕이라도 하고요. 저한테는 추억의 조개입니다. 예. 근데 그 광활한 예. 갯벌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 갯벌이겠죠. 예. 뭐 잼버리도 해고 영화 수라에 나왔던 곳입니다. 아, 예. 지금은 갈 수 없고 지금은 그런 백합이 살지 않는 곳이 돼버렸죠. 간척 사업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부안 새만금 얘기를 또 해주시면서 그렇군요. 백합 얘기로 오늘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잡다한 해양생물세상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밥상에 가장 많이 오르는 조개류, 굴, 꼬막, 바지락, 백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황선도 박사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